일상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너무 좋은 분이었다가 승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훌륭한 점이 사라져버린 리더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영화 듄이라고 듄. 폴 아트레이디스라는 이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반부로 가면 정말 광기적인 지배형 리더로 바뀝니다. 왜 변할까? 여기서 이제 좀 과학적인 해석을 좀 가져왔습니다. 재밌겠다. 자, 이제 우리 라플 위클리도 시즌 6까지 왔으니까 네. 라플 위클리의 리더를 뽑아봅시다. 아하. 오늘 주제가 리더십이니까요. 우리 3명이 모여도 리더는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끼리 반장을 뽑아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반장이 된 사람은 하루 동안 이 완장을 차고 녹화를 하는 거고요. 어허. 오프닝 멘트와 클로징 멘트를 하게 됩니다. 오프닝 클로징이 반장의 역할이었다면 사실 저희는 안현모 씨가 반장이었던 건가요? 혈압 좀 재볼까? 좀, 나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나요 저희? 진지하게 하는 하나씩 거예요? 가겠습니다. 할게요. 네. 네. 왜 섞어야 돼 이거? 거의 비닐 장갑 선거는- 끼고 비비는 줄 알았어요. 당연하지. 선거는 자, 손맛이라니까. 다들 소매 걷어요. 하나씩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장 안현모. 두 번째 궤도 동점이에요. 이동진. 아, 우리 호흡 진짜 잘 맞는다. 환상의 호흡이다. 삐질 뻔했어. 이거 안 나왔으면 삐질 뻔했어. 와, 어떻게 이렇게 썼지 서로? 아, 서로 이거- 자기 오른쪽 그러니까. 사람 썼네. 아 이거 짠거 진짜 아니에요? 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동률이니까 네. 네. 늘 하던 반장이 하시죠. 이게 보이게 반장이. 반장이 보이게 딱. 좋아요. 그러면 우리 반장 선출된 기념으로 그거는 해요. 오늘 1일 반장으로 선출된 안현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 같이 인사.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리더란 혹은 바람직한 리더십이란 어떤 거예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 있는 거고 어떤 조직이냐, 맞아요. 어떤 구성원이냐에 따라 다른 거라 그쵸, 그쵸.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죠. 아, 이런 사람이 리더면 좀 좋겠다. 이건 뭐냐면 좀 틈이 많은 상황. 네. 의외의 답변이네요. 네, 왜냐면 결국 리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능한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틈이 없으면 예를 들어 나보다 못난 사람을 내가 왜 데리고 써야 되라는 그렇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는 틈이 좀 있어서 그러네. 유능한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면 주변에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요. 맞아요. 근데 그때 리더는 무슨 일을 하느냐?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그러면 알아서 다 돼. 네. 영화로 그치. 그것을 표현한다면 클로즈업을 잘 찍는 게 아니고 익스트림 롱쇼트를 잘 찍는 사람. 그러니까 디테일에서는 한두 개 틀려도 돼요. 리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멀리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사실은 팀원이 되고 리더 밑에 있다 보면 네. 자세한 것들은 리더보다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정말 리더한테 필요한 것은 전체를 조망하면서 맞아. 이 일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잘 보시는 분들이 참 일하기가 편했던 것 자기가 같아요. 리더라도 자기가 또 따라야 되는 리더가 내 위에 또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랬을 때 이 리더 중간에 있는 리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약 약강 이런 사람이 최악인 것 네, 같고요. 최악이죠, 진짜. 우리가 그때 사이코패스 주제로 했을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야기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자꾸 계속 생각나는데 생각나. 네, 맞아. 갑자기 질투가 없는 사람. 질투가 있는 리더들도 그럴 수 많아요. 있죠. 너무 많아. 의외로 있어, 너무 있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팀원이 잘하거나 어떤 팀을 꾸려서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의 성과가 그죠. 내 나한테도 건데. 좋은 거잖아. 너무. 맞아. 근데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이거를 싫어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쩌면 그 좋은 리더 얘기하다 보니까 나쁜 지금 리더가 나쁜 자꾸- 리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 나쁜 리더들에 해당되는 것만 다 제외하면 좋은 리더네요. 그러면은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그게 있어요. 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안나 카레니나라는 그 레오 톨스토이의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네. 첫 문장이 너무 유명한 문장이에요. 행복해 보이는 가정 모두 다 비슷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가정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다 불행하다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그 소설이 시작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 훌륭한 리더는 다 비슷해 보이는 것 같고요. 나쁜 리더는 다 제각각의 이유로 나빠. 이 너무 많아. 사람은 질투해서 그러고 맞아, 이 사람은 맞아. 밑에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뭐 등등등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에도 그 존경받는 리더라고 하면 손꼽히는 인물이 있죠.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요. 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뭐 정말 성공이라는 우리가 말을 쓸 정도로 온 국민 입장에서 성스럽기까지 한 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잘 알지도 않고요.
칼의 노래라는 책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아. 싶어요. 김훈. 또 하나는 난중일기. 네. 네,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이순신 장군을 가지고 이제 영화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일단 그렇죠. 칼의 노래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김훈이라는 작가, 걸출한 작가의 네. 대표작이잖아요. 21세기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제 기준으로는 세 손가락에 뽑을 만큼 중요한 장편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김훈 작가를 떠올리면은 그의 소설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문체거든요. 네. 굉장히 독특한 문체가 있죠. 네. 감정을 싣지 않는 문장, 단문이고 부사형사 같은 거 없애고 잡스럽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족적이면서 이렇게 의연하고도 뭐 이런 문장들이거든요. 이제 비유를 해서 말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김훈 작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쓰고 싶은 것은 결국 삶의 벌판을 마구 헤맨 사람의 발을 보여주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벌판을 마구 헤매는 사람이 맨발이면 발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먼지가 있고 막 상처 있고 막 아프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예술가로서 너무 졸렬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삶의 벌판을 헤맸지만 그 맨발을 깨끗이 털어내고 보여주는 맨발을 그리고 싶다라는 게 김훈 작가의 문학론이에요. 그거가 너무 멋있네. 그건 굉장히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문장이 실제로 있대요? 그런 문장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칼의 노래를 보면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인생이나 그 전쟁에서의 어떤 활약이나 보면 과장하거나 과장까지 안 하고 그대로만 써도 얼마나 막 이렇게 그 네. 드라마틱한 것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칼의 노래는 묵직하게 낮게 가라앉음이 있으면서도 굉장한 감동을 주고 한 인간의 어떤 숭고한 면모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김훈 작가의 문장과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위인의 특성이 사실은 굉장히 잘 결합된 그런 리더십의 표본 아닐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칼의 노래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장들이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순신 장군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나는 보았으므로 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실제로 이 소설에 이것은 굉장히 이순신 장군의 특색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아는 이유는 생각해서 안다, 짐작해서 안다가 아니고 보았으니까 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자적인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실험 물리학자적인. 네, 그리고 굉장히 실증적인 태도. 실제로 기록 같은 걸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난중일기를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본 기회가 있었는데 난중일기에 정말 별게 다 쓰여 있어요. 항상 시작은 날씨. 일기가 흔히 그런 것처럼 날씨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날 이 활을 쏘는 훈련을 했을 경우에 활을 몇 발 쏘았는지가 나와요. 이런 것들 적어놓는다던가 그날 누가 방문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고 내일은 어떤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현재 계획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난중일기를 적는데 아니 일기의 이름이 우리가 난중일기잖아요. 네. 전쟁하기도 바빠 죽겠고 그러니까요.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꼼꼼하게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중일기를 보면 놀라운 건 이순신 장군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생각보다 인간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굉장히 재미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구절이 있는데 난중일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친한 지인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밤이 맞도록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재밌기는 재밌으나 이 사람이 너무 위주할 고주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갑자기 재밌으면서 말이 시선 많아요. 고정. 네. 약간 전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날 일기에다 뭐라고 쓰냐면 사람이 눈치 없다고 약간 재미있게 흉을 보는 걸 써요. 그런 개인적인 감상까지도 다.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도 있지? 사람이 싫어하면 신을 갖는 것을 눈치를 채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네라는 거를 일기에 써요. 형님 지금 난중일기 없는 내용 일부 아니요. 보니까 지금 없는 내용 지금 갑자기 저 일침가 하시려고. 차마 눈을 못 그게 더 마주치겠다. 어렵지.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약약강의 반대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적을 대하는 태도랑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이제 다른 맞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병사들을 다룰 때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면서도 명절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전시에서 그런 음식들이 없는데 어렵게라도 무슨 고깃국이라도 먹이려고 하고 이런 최고다. 것들이 정말 굉장히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곤장을 치는 것들도 자세히 난중일기에 나오는데 곤장을 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석공이 와서 이제 돌을 쪼아가지고 뭔가 전쟁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 사람이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해가지고 동네 개들이 다 깨가지고 막 짖어요. 그러니까 개들까지 성가시게 만들었다고 석공에 곤장을 쳐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하다가 병사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들이 없으니까 그냥 마을 사람들 거를 함부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곡식을 덜어서 돌려주게 하고 또 역시 곤장을 때려. 이런 식으로
엄할 때는 한없이 엄하면서 맞아. 또 반대일 경우에는 너무나 자애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아. 진짜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대단한 그리고 리더십이네요. 이렇게 사실. 벌을 네. 할 때는 기준이 일관적이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엄격한 자기만의 그 음. 원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깨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막 기분 따라 행동하고 이러면 안 맞아 되잖아요. 맞아. 이런 분들도 많아.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다 오케이. 네. 안 좋을 때는 정말 원칙이라고는 작은 것도. 없어. 야. 원칙을 고수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난중일기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 칼의 노래에 또 어떤 문장이 또 지금 생각나면 이런 것도 있어요. 크고 확실한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오.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순신 장군 같은 위치에 있으면 주변에 흔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네. 그쵸. 그 본인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다 그걸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가지고 음. 결국은 그래서 감옥까지 가잖아요. 조정을 능멸한 죄 뭐 이런 네. 것들도 그렇게 되는데 크고 확실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 뭐 뒤에 문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이런 식이에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헛개비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기, 이념, 국가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장 당면한 문제 앞에서 자기는 성실하게 혹은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 일을 처리할 뿐이지 이게 어떤 전체적인 이념과 이빨은 어떤 명분과 네. 어떻게 엮이는지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건지를 김훈 작가가 보완해서 그렇게 썼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야,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다시 읽고 싶네요. 또 그러니까요. 칼의 노래. 사실은 뭐 저는 어쨌든 과학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과학자 리더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훌륭하게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여러 가지 좋은 기여를 하신 과학자가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는 어쨌거나 어떤 그룹을 이끌어서 무언가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부합하는 인물이 저는 한 명을 딱 뽑자면 오펜하이머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딱이네요. 그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잖아요,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아주 위대한 천재들이 거기 다 모여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오펜하이머가 물리학적 지식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이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군가의 지적 허영, 그것들을 과시하고자 하는 어떤 능력들을 이렇게 조율하는데 굉장히 뛰어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잘하는 영역에 힘을 실어주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었고 네. 군하고 과학자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어요. 이들은 모든 정보가 필요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쪽은 보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네. 이 상황에서 오펜하이머가 중간 다리에서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게 정말 뛰어난 점이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래서 어쩌면 오펜하이머는 명령하는 리더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공간에서. 왜냐면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이들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번역가 역할을 가장 뛰어나게 한 리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리더십이 발휘되는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평시에는 잘 모르다가 전쟁이 터지거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건데 해외 역사 속에서 또 존경받는 위인, 리더 누가 있을까요? 뭐 우리 세계대전 때 처칠. 윈스턴 처칠 네. 말씀해 보시죠. 그분은 훌륭하신 아니 지금 무슨 눈치 게임 정말 하는 줄 알았어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하죠.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예. 런던에 갔더니 동상도 있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실제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항상 손꼽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윈스턴 그렇죠. 그것도 역시 처칠은.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통계 보면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데 BBC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 1위.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제가 생각하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저는 뉴턴 아니면 다윈 같거든요. 그렇죠. 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뉴턴도 아니고 다윈도 아니고 뭐 숱한 그 왕들도 아니고 1위가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와. 그럴 정도로 영국인들한테 윈스턴 처칠이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그쵸. 사실 처칠이 아니었으면 지금 세계 지형 자체가 다 바뀌어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게 다키스타워라는 영화죠. 제목 자체가 다키스타워지 않습니까?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국가의 운명이 봉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 영화는 윈스턴 처칠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가 아니고 딱
특정한 시기를 다루는 영화예요. 그 근데 암흑의 시간. 독일이 이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그냥 전격적으로 밟아버리잖아요. 네.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 2주, 3주밖에 안 돼서 있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철수 작전이 덩케르크 작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영화는 바로 덩케르크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권해드리고 싶은 건 역사적인 얘기는 사실 복잡하니까 이 크리스토퍼 놀런의 이 덩케르크랑 네. 이 게리 올드먼이 주연했던 다키스타워를 같이 보시면 아. 프랑스에서의 상황과 영국에서의 상황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네, 굉장히 같은 시간 다른 지역. 네, 또 약간 화법도 완전히 다른데 음. 그런 측면에서도 권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윈스턴 처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보이죠. 윈스턴 처칠이 이제 1940년도에 이제 전임 수상이 체인벌린인데 이 사람은 독일에 대해서 유화책을 썼단 말이에요. 히틀러를 직접 만나고도 아, 저 사람이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생각 못 했어요. 네. 직접 보고 나서도. 네. 그래서 오판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가 독일에 이제 군합발에 밟히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날 전 침공한 날 이 윈스턴 처칠이 사실은 수상이 됐거든요. 총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2주 있다가 덩케르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뇌에 가득 찼었는지 근데 언제 자기의 의지대로 밀어붙였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너무 잘 보이는데 아마 그런 문장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자막으로까지 강조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항전에 불씨를 지피는. 영국에서 당시엔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국내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동당하고 거국내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당내 상황과 전쟁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당내 비판자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운 게 다키스타워에 계속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장관 자리에 있는 헬리팩스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헬리팩스가 이탈리아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탈리아도 이제 독일 편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의 목숨이 너무나 꽃다운 청년들인데 그들의 목숨을 이 귀한 목숨들을 허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 자체로만 들으면 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전쟁을 참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방식의 자기 정책들을 밀고 나가게 되죠.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덩케르크 작전을 철수시킬 때 성동격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기서 철수시킨다라고 하면 독일 군들이 그냥 가세요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곳에서 작전을 하는 것처럼 격서, 섭석을 친 다음에 동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칼레라는 곳이 있잖아요. 도보해협 건너가게 되면 프랑스에 있는 칼레에도 영국군이 4,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4,000명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걸 처칠이 알고 있었어요. 4,000명이라는 목숨은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4,000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30만 명을 구한 거거든요. 그게 덩케르크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까 헬리팩스 말에 따르면 아니 우리 꽃다운 젊은 청년들의 목숨, 국민들의 목숨을 4,000명을 어떻게 희생시켜요. 근데 그것을 이런 결단을 판단을 내려야 함으로 되니까. 인해서 덩케르크 때 그 병사들을 빼게 됐고 이때 뺀 병사들이 몇 년 뒤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그때 덩케르크 작전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해서 사실은 고뇌에 차고도 더 정확한 결단이었던 것이죠. 저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처칠이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그 부친마저도 아들한테 아무 기대감이 없어서 너는 변호사 하기엔 머리가 나쁘고 목사가 되기엔 성격이 나쁘니까 그냥 네. 군인이나 되라 어. 이래가지고 아. 육군사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3번 떨어져서 삼수해서 들어갔대요. 아. 그리고 말도 더듬고 그래서 이렇게 큰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아무도 몰랐는데 스스로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말 더듬는 것도 고치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그 언변이 있잖아요. 웅변가잖아요. 근데 그런 본인 스스로 단점을 극복하고 위인으로 거듭난 인물 같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윈스턴 처칠이 노벨상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노벨 평화상이 아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회고록으로 그럴 정도로 뭐 뛰어난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아버지 이야기 하셨는데 다키스타와 아워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봤던 그 윈스턴 처칠에 대한 전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건 윈스턴 처칠은 평생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너무 유명한 가문이고 쉽게 얘기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엘리트인 건데 인정을 못 받은 아버지가 무슨 시계를 줬던가 뭐 그래요.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연못에서. 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했냐면
동급생들까지 다 부탁을 해서 연못에 물을 다 뺀 적이 있어요. 시계를 찾으려고. 경찰 수색하듯이.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으면. 무섭거나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아. 이럴 정도로 컴플렉스가 덩어리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평생을 우울증과 씨름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이 침대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다가 잠들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데서 비롯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당연히 물론 영화의 핵심으로 들어있지만 대중적으로 또 관객 입장에서 게리 올드먼이 이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게리 올드먼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이 영화로 받았다라는 걸 알고 봐도 게리 올드먼 같이 안 나온 걸 보여. 모르겠어요. 그 정도야. 너무 똑같아가지고 처칠 네. 흉내내서.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특수분장 때문에 특수분장이 너무 정교해가지고 뭐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바꿨고 두 번째는 이 배우들이 원래 따라하는 걸 잘 하잖아요. 네. 그렇죠. 관찰력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윈스턴 처칠의 특정한 제스처나 말투나 이 모든 것까지 그대로 다 모사를 해서 네. 정말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너무 윈스턴 처칠처럼 보이죠. 영국에 윈스턴 처칠이 있었다면 비슷한 시기 또 연합국의 승리를 이끈 또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한 대통령이 있었죠. 뭐 미국 대통령 중에 탑3 정도 되지 않을까요? 또 가장 많이 연임한 대통령이기도 하고 4번 했죠. 네. 4선.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인데요.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바로 직전의 대통령이 허버트 후버예요. 미국의 그 네바다 쪽에 가면 후버댐이라고 엄청난 댐. 그러니까 후버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후버댐을 기획하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좋은 리더십 혹은 그렇지 않은 리더십을 얘기할 때 후버의 경우와 루스벨트의 경우를 서로 이제 비교해서 굉장히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20년대 말에 있었던 대공황이에요. 대공황이라는 이전에는 공황이 있긴 있었지만 그 네. 정도로 엄청나게 그레이트하진 않았죠. 이렇게 강타한 적은 없었으니까 이 허버트 후버가 재임기에 바로 이 대공황이 터졌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정부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그런 초유의 사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또 인간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변명을 좀 하자면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재정을 이제 쓰는 데 있어서 이 균형 재정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또 많이 걷어요. 가뜩이나 이 국민들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출은 적게 하는 긴축 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참패를 하게 되죠. 네. 상대가 바로 루스벨트한테. 프랭클린 루스벨트인데 루스벨트는 정반대의 정책을 했습니다. 네. 확대 재정 거기다가 또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슨 거대한 공공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많은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후대에도 이제 그것이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정책으로 운이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대통령이 비교가 되면 사실은 후보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미국인의 입장에서 사실은 둘 사이에서 너무나 큰 리더십의 그 명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리더십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많이 혼동을 하는 지점이 리더십을 일종의 약간 도덕성이랑 연결짓는 분들이 계세요. 리더십을 도덕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분리를 해야죠. 네, 생존 전략이거든요. 리더십은 아니 저렇게 그냥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는 훌륭한 리더십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드맥스. 네, 분노의 도로. 네. 네, 이게 물, 연료, 심지어 생식 능력까지도 이제 굉장히 희귀한 자원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모탄이라는 좋은 리더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순간에는 또 나쁜 리더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의 어떤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아주 열악한 상황을 봤을 때는 어쩌면은 그 여기서 이모탄의 지배를 받는 분들은 어쨌거나 지금 생존에 얘가 필요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임모탄을 피해서 도망을 나온 여성들이 있고 이들이 이제 맥스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스토리 자체는 일종의 약간 추격전과 도망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 이 영화가 이제 매드맥스라는 영화인데 이모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지배형 리더였던 거죠. 그 리더를 이제 보통 둘로 나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지배형 리더가 있고 명성형 리더가 있고. 네, 그래서 둘을 구분하면 지배형 리더는 아주 강력하게 모든 걸 통제해서 가장 효율성, 최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리더. 명성형 리더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기술을 나눠주고 이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리더인데 재밌는 게 이 두 가지 리더로 나누는 이유가 인간이 이 두 종류의 리더를 따르도록 진화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 둘이 생존에 유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뭐 기술과 지식을 나누고 존경받는 리더 이때는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에는 모두가 이 명성형 리더를 따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위협이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어쩌면 맞아요. 지배형 리더에 가까워요. 모든 걸 이제 다 통제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영화 속 상황을 보면서 공포와 힘으로 자원을 독점하는 이 지배형 리더가 그 혹독한 환경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면서 결국은 이 어떤 리더십이 옳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결과는 생존을 고민한 결과다. 그리고 그렇겠네. 각각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모탄이 훌륭한 리더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특히 사회와 관련된 질문들은 한 가지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예를 들면 허버트 후보 같은 사람도 뭐 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상황이었다면 지금 같은 박한 평가를 덜 받았을 수도 있겠죠. 성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도 음. 정말 이 서구의 세계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불굴의 용기와 의지가 엄청나 보이는데 만약에 윈스턴 처칠이 굉장히 평화로운 영국의 전성기에 예를 들면 뭐 빅토리아 시대 같은 19세기 한 중반쯤에 영국의 리더였다면 불만이 많았겠죠. 그럼 얘기가 또 달랐을 수도 맞아요, 있겠죠.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좋은 리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리더는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네. 남긴 리더. 그렇죠. 뭐 히틀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칠하고 히틀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히틀러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렇죠. 탁월한 연설을 할 수 있고 연기 카리스마. 능력이 있고 맞아요. 남들을 장악하게 할 수 있고 뭐 등등 따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헤르만 괴링이 히틀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면 히틀러 총통이 만약에 당신 보고 여자야 너는 그럼 이라고 믿었을 말하면 너는 이 방에서 나갈 때 여자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 이럴 정도로 사람을 완전히 꼼짝마하고 사로잡는 마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 초기에는 현장 지휘관들이 실제 전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변수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 자기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전투에 임하게 했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패색이 짙어지게 되고 하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본인이 결정해서 지시를 해서 정말 군사적인 참변을 계속 당하잖아요. 이런 리더십까지 사실은 강력한 리더가 좋은 리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라고 했을 때 히틀러는 위험하죠. 강력한 리더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강한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지 리더는 반드시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수많은 발레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일상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너무 좋은 분이었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서 승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너무 훌륭한 점이 사라져버린 리더를 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이 과연 왜 일어날까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 영화 듄이라고 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폴 아트레이디스라는 이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은 전형적인 어떤 신화 속 영웅 같은 소년인데 이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어떤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들 때문에 이 소년은 계속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해가는가 네, 그런 것들을 저는 봤거든요. 후반부로 가면 정말 광기적인 지배형 리더로 바뀝니다. 네, 왜 이렇게 될까? 물론 지배형 리더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필요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 변할까? 도대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과학적인 해석을 좀 가져왔습니다. 재밌겠다. 여기에 이제 휴브리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네, 권력을 오래오래 행사하다 보면은 그리고 너무너무 큰 성공을 거두다 보면은 과도한 오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확신 그리고 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기량이 너무 떨어질 것이다. 타인에 대한 경멸까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일종의 심리적 장애가 생기는데 전두엽 기능이 실제로 변화가 생긴대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그 부분이 손상된 환자와 비슷한 뇌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주 말하는 그 인류학자 로빈
덤바의 수. 네. 예. 어쩌면 이 덤바의 수가 이 폴이 변해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키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한계가 150명 정도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돼서 리더십을 갖고 지도자가 되면 정말 많은 인원을 내가 통솔해야 돼요. 이들을 움직일 다른 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상징적인 무언가, 종교적인 어떤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폴의 모습도 굉장한 종교인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막. 듀운2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존 전략으로 인해 리더가 바뀌어가는 과정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네, 듀를 이제 원작 소설을 프랭크 허버트가 썼잖아요. 근데 프랭크 허버트가 사실은 듀이라는 게 이 SF 소설에서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그런 말이 있어요. SF 소설에서 이 듀이 미친 영향은 판타지 소설에서 반지의 제왕이 미친 영향과 같다. 비슷하죠.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네, 느낌이 이렇게 나요. 말할 정도면 확 느낌이 그쵸, 오잖아요. 그쵸. 이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SF 소설 역사에서 중요한 작품인데 이 프랭크 허버트가 듀를 쓸 때 특히 이제 듀 앞으로 이제 나올 게 듀 3가 나오잖아요. 네. 올해. 그게 이제 원래 듀 메시아인데 원작 소설이 듀 메시아에서 원래 생각했던 그 소설의 부제가 뭐였냐면 어리석은 성자예요. 그러니까 벌써 감이 오잖아요. 그 종교적인 측면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이 프랭크 허버트가 뭐 어떤 말을 남겼냐면 메시아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대요.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굉장히 측면에서 일상 용어로 메시아를 사용하네요. 네, 그 말을 일부러 약간 재치 있게 표현한 뭐 흡연은 건데. 해롭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의 어떻게 보면 그 어두운 측면을 사실상 탐구하는 그런 소설로 이제 뒤로 갈수록 진행이 되는데 뭐 지금 듀3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쵸.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네. 어찌됐건 그런 것을 최소한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재난이 닥치거나 특수 상황일 때는 리더라고 임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리더가 갑자기 돼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네. 발벗고 나서서 사람들을 뭐 음. 구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가 그런 약간 극적인 변화를 잘 보여준 영화로 호텔 몬바이가 생각났어요. 아, 네. 실제로 2008년에 뭄바이에서 오. 연쇄 테러가 네.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고급 호텔 타지라고 하는 호텔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네. 근데 사실은 호텔에서 원래부터 테러가 1차 공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 어디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꽝 하고 들려요. 그러니까 막 그 시민들이 그런 폭발 현장을 피해서 그 호텔 문을 열고 막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좀 대피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호텔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서 개방을 해서 네. 사람들을 피신시켜주는. 피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는데 거기에 테러범들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호텔 전체가 완전 지금 테러범들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네. 그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갑자기 막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비상구로 탈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CCTV 모니터실에 가가지고 지금 어디에 뭐 테러범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뭐 교신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키친이란 곳은 불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계 질서가 그쵸, 명확하게 있고 네, 또 통제가 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네. 그 수석 셰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꼭 리더가 아니어도 이렇게 좀 너도 나도 각자가 리더가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실화여서 이게 막 마냥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보기만은 어려워요. 극적인 사건이니까. 굉장히 또 어쩌면 네, 근데 이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자막이 쫙 나오는데 이때 이 호텔 타지의 사상자 중 절반 이상이 네. 실제로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절반 이상이요? 네. 그리고 이때 그 인명을 구조해낸 직원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수많은 시민들을 살려낸 직원들 대다수는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라고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절망과 희망이 거기 다 같이 있네요. 그 마지막 말 속에. 그렇죠. 네. 아니 저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의 이야기라고 딱 하셔가지고 저는 지정생존자 생각 딱 났거든요. 시리즈 중에 지정생존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리메이크도 됐고 갑자기 테러로 이제 지도자층이 싹 사라져서 네. 이제 갑자기 전혀 관련 없는
분이 물론 관련이 아예 없진 않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진이 배우 형님께서 네. 이제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대통령 권한대행. 어쩌면 이제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이제 여러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로 합리적으로 이제 어떤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고 선택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카타르시스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야 저런 리더가 굉장히 매력적이구나라는 생각 좀 하기도 했고. 전 처음에 리더십이란 주제를 접했을 때 이제 리더가 있으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조직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거든요. 국가도 조직이고 네. 기업도 조직이고 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군대라는 조직이 있을 수 있고 네. 네이비 실의 이야기 이것도 실화인데 어. 정말 강추하는 영화가 있어요. 음. 론 서바이버. 론 서바이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이 된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 실 요원들의 이야기고요. 이때 이제 표적이 누구냐면 탈레반에서 부사령관인 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해병대 20명 이상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생포를 하는 게 이제 작전 미션이고 이 샤가 이제 주둔하는 곳이 내려다 보이는 어떤 산에 올라가서 이러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려요. 양치기 소년 2명과 어떤 할아버지 목동 같은 분들이 이렇게 염소랑 같이 오는 거예요. 발을 쓱 안으로 집어 넣었는데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모르고 발을 밟아요. 그러니까 탈로가 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선택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높은 사람 마이클이라는 상사가 있는데 3가지 옵션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일단 인지를 잡아놓고 1번 옵션 풀어준다. 그러면은 우리 위치는 1시간 안에 발각되겠지? 2번은 얘네들을 여기다 묶어놓고 어딘가를 간다. 그럼 얘네들은 여기 산속에서 추워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겠지? 3번은 죽인다? 여기서 없애버린다. 근데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인지를 죽였다가 민간인이잖아요. 당장 CNN에 뉴스가 나올 거야 이러면서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이 어린 목동들이 그냥 일반 소년들이 아닌 거예요. 탈레반하고 이미 다 한 통속인 거야. 그 탈레반 기지로 막 뛰어가니까 이제 산속에서 꼼짝없이 이 사람들은 수적으로 열세잖아요. 한 4명밖에 안 되는데 그치. 막 여러 명이 이제 무기를 들고 얘네들을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 총에 맞고 막 진짜 이 액션이 타격감이 너무 심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체력 소모가 좀 심해요. 내가 맞는 거 같구나.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상관이었던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 위성 전화가 터져야지만 이게 끝나잖아요. 아파치가 날아와야지만 우리가 집에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희생을 해서 바위로 올라가서 좀 높은 곳으로 가서 이제 전화를 하죠,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서 야, 전시 상황에선 정말 상당하게 어렵죠. 매 순간 마치 다키스타워에서 처칠이 그랬던 것처럼 매 순간 이 전투적인 결단을 어떻게 내리냐, 전술적인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많은 정말 운명을 좌우할까를 느끼게 되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발력과 기지 맞아요. 혹은 경험에 의존해서 맞아요. 재빠른 판단을 내리고 많은 인명을 살려낸 실제 기장의 이야기 우리 둘 다 썼더라고요.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 이게 사실 이제 마지막을 이걸로 얘기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전원 생존이니까. 네, 이건 뭐 스포일러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서특필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는 미국에서 어떤 시기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기인가 하면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때문에 위기지.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타격받고 해고되고 이런 시기였는데 네. 이 155명이 타서 US 에어웨이스인가요? 이 비행기에서 떠났다가 회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명도 안 죽고 살아난 그런 기적 정말 같은 기적 사건이라서 그 사건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미국 사람들한테도 당시가 너무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희망의 불씨가 됐죠. 네,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이 됐다고 해요.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 이런 영화를 보면 이제 휴먼 드라마이기도 하고 울컥울컥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의외의 부분에서 굉장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155명이 이제 굉장히 짧은 사실은 그 200 몇 초예요. 예, 206초인가 뭐 7초인가 네. 이래가지고 4분밖에 안 되는 3, 4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모든 걸 결정해서 모두가 죽거나 뭐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무사히 하는 그런 기로에 선 상황에서 초긴장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설리라는 그런 애칭으로 불리는 톰 행크스가 연기한 기장도 물론 가장 영웅적으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승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네.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모두가 합심이 돼서 자기 일을 하는 맞아요. 거죠. 어허. 내가 울컥했던 순간이
승무원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패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똑같이 매뉴얼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두 팔을 쭉 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걸 계속 반복해요. 그 4분 동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기 할 일은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반드시 안내해야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는데 같이 패닉하면 안 되니까. 네. 그치. 저는 그리고 이 영화가 그냥 그렇게 해서 전원 생존 이러고 끝나면 그게 영화가 안 되는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톰 왜 행크스가. 그 상황에서 예. 라과르디아 공항으로 회항할 수 있었는데 왜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불시착에 착수를 했냐. 그럼 막 PTSD 걸릴 것 같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는데 그런 압박감 속에서 본인도 정신적으로 힘든데 딱 이 리더로서의 품격을 보여주는 게 그 부기장한테 그동안 너무 힘들었자면서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같이 조사를 받은 건데 딱 그 부기장 먼저 위로해주는 게 끝까지 리더로서의 품이었다. 책임을 온전히 자기 몫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근데 이 영화 속에 사실은 이게 이 비행 장면이 결국은 아주 짧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도 짧았으니까 라과디아 공항으로 회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다른 공항에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허드슨 강에 내려야 이렇게 되죠. 착수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본능과 직관에 따라서 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근데 사후에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했느냐. 예를 들어서 살아서 망정이지 살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강원원이 죽었다 일부가 죽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 과연 그런지를 따져보는 거죠. 근데 애초에 시작부터 착수에 성공해서 영웅이 된 걸로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7차례 영화에 나와요. 꿈 장면 나오죠, 뭐 시뮬레이션 나오죠, 실제 장면 나오죠, 사운드만 나오는 거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게 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영화를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7번 비행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이 정말 그랬는지를 따져보게 되는 거죠. 이 조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왼쪽 엔진이 사실은 좀 추력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 그 얘기인즉슨 추력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 갈수 남아 있는 있는 거예요? 추력으로 가가지고 가도 라과르디아 공항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왜 굳이 위험하게 어렵게 허드슨 강에 착수를 해? 라는 의문이에요. 그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 비행기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도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쪽에서 반발하면서 얘기한 것은 휴먼 팩터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장이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비행한 베테랑이라고 해도 갑자기 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1초 만에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막 갑자기 떨기도 하고 주변 체크도 하고 이러다가 결정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걸리냐는 거죠. 그걸 35초인가 뭐 40초인가를 급중해서 따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이 나요. 그게 얼마나 영웅적인 행동이었냐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리더십이라는 것을 설리가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눈물 나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도 이것을 영화화하면서 설리라는 사람을 캐스팅하면 무조건 톰 행크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너무 너무 어울려요. 이런 게 잘 어울리는. 네. 이걸 배우시고. 주인공을 잭 니콜슨을 만약에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못 믿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게 조사를 받기 전에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워낙 짧은 기간에 있었고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아내한테 전화를 못 했어요. 다 수습된 다음에 아내한테 전화하니까 아내는 사고 난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얘기를 일사 하니까 안 봤으면 너무 모르잖아요. 놀라죠. 맞아. 그러다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요. 전화를 받아보면 아내가 한 얘기가 가만히 있어봐. 당신도 155명 중에 한 명이잖아. 당신도 생존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리더가 남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또 생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근데 문제까지.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극단으로 가는 컨텐츠는 리더만 죽고 다 살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 아마겟돈. 아, 루스 형님. 항상 브루스 윌리스 맞죠? 네, 루스 멜론 형님. 형님, 루스 형님 이렇게 루스 얘기하시잖아요. 형님이 사실은 인류를 위해 나를 희생한다. 근데 그건 이제 영웅적으로 만든 이야기고 또 실화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저는 사실 이제 훌륭한 사회를 만드는 요건이 뭔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개인 윤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 윤리도 남들한테 피를 끼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직업윤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개인 윤리는 자기가 알아서 최대한 네.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직업 윤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감시하기도 하고요. 해야 지켜내야 되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은 직업 윤리를 제대로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다행이고 희망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탁 맞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잊지 않으셨죠? 제가 오늘 반장이었어요. 클로징 인사를 할게요. 오늘 역시 물 흐르듯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역시. 앉아있는데 이거 한번 차니까 안장을 차니까 조용히 해. 권위가 막 약간 생기면서 네, 좀 권위적이에요. 좀 보니까. 네. 오늘 세계 곳곳 그리고 콘텐츠 속 다양한 얼굴의 리더를 만나봤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리더들이 등장하는 콘텐츠들 또 정보들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크 재미있으셨다면 라이프버스 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은 라플 위클리의 1일 리더로서 굿바이 인사 리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라플 위클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자력, 경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구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야, 좀 이렇게 저는 주로 챙겨보세요. 야구도 영상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제가 중학교 때 처음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했거든요. 프로야구가 출범하는 그 프로야구 역사적인 너무 장면을 기억나요. 보신 거예요? 프로야구의 박찬호 대 궤도 누가 더 말을 많이 이거- 할 것인가? 이거는 궤도. 형님 LA 끝날 때쯤에 네. 아직 태양계 안 만들어지거든요. 네. 케빈 코스트너의 야구 3종 세트, 꿈의 구장의 야구 19번째 남자도 있고 네.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좋죠. 꼭 그 시즌의 가장 유망주를 침대에 데리고 와서 침대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네. 뭘 못 알아듣는 척해요. 실제로 이 소리의 높낮이만으로도 타자의 배트 스피드를 알아낼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